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가운데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를 연구회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판사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최는 인권법학회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했지만 역시 이곳에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연구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2016년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 그리고 인권 이런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사 청산과 법과 정치,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와 신의 성실의 원칙 문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전쟁 범죄 관련 법적 쟁점, 이러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은 이주영 인권법학회 총무이사, 정인섭 인권법학회 회장, 한인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의진 판사, 이 판사가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박진석 변호사, 민변 베트남 전쟁 연구 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이렇게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과거사 청산 가운데 과거사 청산이라는 것은 대단히 뿌리 깊은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인권법 개통 혹은 인권운동 사랑방 등에서 하던 그런 계통의 정치 세력이라든지 혹은 시민단체 활동, 또 이런 연구 모임, 이런 데에서 현재 아주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하는 이 두 개의 표현을 연결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이란 학살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측면 때문일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과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동춘 씨가 책으로도 써내고 또 심포지움에서도 발표를 했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소개할 내용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제법 오래전에 했던 자료입니다. 2000년 10월 13일 자료인데 이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 내용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2000년에 이 심포지움을 할 때 김동춘 씨는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을 책으로 이미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재 2016년부터 현재 그 평화라는 주제로 이쪽 계열에 있는 뭐 역사문제연구소 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또 그 이외에 대단히 많죠. 이들이 아주 현재 시점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그 간담회 형식으로 이 내용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2000년의 자료를 소개하지만 현재 이 내용이 여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료를 소개할 때 그것이 자료인지 아니면 그 직접적인 의사 표현인지를 구별을 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분명히 자료입니다. 함께 내용을 한번 짚어가 보기로 하죠. 김동춘 씨의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비전투 민간인의 사망자는 군인 사망자를 능가한다.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1914년에서 1984년까지 전쟁 사망자 중 전투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보면 제1차 대전의 경우 군인 사망자는 약 750만 명인데 민간인 사망자는 약 700만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민간인 사망자는 약 3100만 명으로 군인 사망자 1500만 명의 2배를 상회한다. 한국 전쟁 시 군인은 약 10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은 약 150만 명이 사망하였다. 근대 이전의 정복과 반란 그리고 새 국가 수립을 향한 전쟁은 야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정작 전쟁에서 행동하는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 수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시의 학살 역시 국가 수립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근대적 현상임에 분명하다. 여기서 아주 우리 여러분과 나와 이 김동춘 씨의 시각의 차이가 크게 다른 부분이 있죠.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춘 씨는 1950년이 국가 수립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1950년이 국가 수립 과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요즘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1919년 건국설 또한 부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소개하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좌우 양측이 동족을 향해서 학살이 이루어졌으므로
파시스트 독일의 유태인에 대한 인종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학살을 정당화한 인종주의 논리와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학살을 정당화한 반란, 부역의 논리 간에는 깊은 유사성이 있다. 즉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념적 대결의 상황이 바로 유럽의 파시즘에 마찬가지로 혈통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킬 수도 있는, 끝장낼 수도 있는 인종주의, 혈통민족주의의 논리를 확산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논리, 반역자는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바로 좌익에게는 물론 그들과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적용된다. 여기에서 빨갱이나 반역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부 좌익에게 가해지는 그 핍박, 가해, 이것만을 가리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사상과 이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반공인종과 빨갱이 인종 간의 전쟁이 되어버린다. 인종 대 인종 간의 전쟁에서는 권리의 개념은 사라진다. 오직 증오와 물리적인 힘만이 적용된다. 좌익이라고 지목되는 자를 살해하고 그의 철을 빼앗아 첩을 만들고 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원시사회의 정복전쟁에서 정복민이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든 사례, 근대국가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귀족들 간의 피의 살육, 재산 약탈, 영토 분쟁 등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여기에서 반공민족, 반공국민은 빨갱이 족속과 그 모든 가족들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하게 그 반공을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서 이들이 1950년 건국, 6.25가 건국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은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것이 내내 같은 심포지엄에 있었던 그런 발표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가 발표한 제목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과 민간인 학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흔히 우리 한민족을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 또는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위대한 정복 군주로 불리우는 광개토 대왕의 예만 보아도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데올로기가 집중적으로 전파된 박정희 시대에는 정작 우리 역사상 최대의 해외 파병인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리고 그 기간 한국군에 의해 베트남의 민간인 다수가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미국의 비밀 문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처음 요청한 것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측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베트남전의 귀추가 자기 나라에 한국에 비해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파병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마지못해 응했을 뿐이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을 미국의 강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일부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파병에 관한 결정은 강대국의 요구에 의한 약소국의 불가피한 참전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박정희 대통령의 명백한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결과였다.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고 명령을 집행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64년 10월 31일 한국군의 베트남 내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권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음을 들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역시 장악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당시 국방장관 김성은은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겨주면 한국군은 위험지역에 투입되기 쉬우며 전투 손실만 증가하고 실익을 얻지 못한다. 만약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비교적 안전한 해안지대에 배치된다면 전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국내 업체의 월남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주월 한국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사실은 1965년 9월 6일 각각 체결된 주월 한미 군사실무 약정서와 한월 군사실무 약정서에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베트남군이 미군에 의해 지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조차 미군의 지휘를 받을 경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었다. 국제법상 용병이란 충돌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지배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이득에 대한 욕망으로서 모집에 응하여 전투 행위에 응하여 직접 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국제법상의 용병은 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행한 참전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군의 경우 미국에 의해 모든 경비가 지출되었고 미국의 경비 부담이 없었을 경우 파병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이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참전했다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한국군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은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풀브라이트 의원 등으로부터 만약 한국군이 자신을 용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애국적 이유에서 파병된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 협정, 즉 해외 복무수당 지급에 관한 약속 이것을 만들었는가 라며 한국은 우리의 요청과 촉구에 따라 좋은 상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한국군이 거쳐간 베트남의 마을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민간인 학살이란 일반적인 민간인 피해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에서 문제 삼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지 민간인 피해가 아니다. 물론 진실위원회는 전쟁 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전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군이 우리 독립군을 돕던 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노글리에서 미군이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죽인 것이 어떤 이유로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 불행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변은 이어진다. 우리만 죽였나? 남들도 용서를 빌지 않는데 왜 우리만 사죄해야 하나? 베트남 정부도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왜 먼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추어내나? 누워서 침 뱉기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간 우리가 학살자냐? 참전 용사들의 명예를 짓밟지 말라.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전쟁을 이야기하지 말라.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시키겠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국의 용병으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참전한 한국군에게 넘겨진 것은 귀찮고 인명 손실의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의 위험성이 높았던 토벌작전이었다.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민간인 5,0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 극히 낮은 것이다. 민간인 사상자의 대부분은 미군의 융단 폭격에 의해 발생했다. 따지고 보면 융단 폭격에 의한 대규모 살상이 더 참혹한 것이겠지만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진 대량 학살보다 근거리에서의 민간인 처형이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용병이라는 부끄러운 위치가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낳은 것이다.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아주 매섭게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참으로 염치가 없고 비인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보다 더 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베트남에서의 이번 이 민간인 학살 이것은 미국의 학살이 아니라
박정희의 학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마, 베트남 전쟁 시기에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청산 사업의 일환입니다. 결국 잘못이 밝혀지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목숨에 대한 것이다 보니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반인륜 범죄, 전범으로 형벌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추적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그 탐구 과제 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950년 건국설이라는 것이 담겨 있죠. 김명수, 조국, 안경환, 전수환, 한인섭 등 그 서울대 그리고 판사그룹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대통령인 그 문재인 씨의 계열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보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대하고 판사라는 그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 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쪽이죠. 민변 소속의 변호사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로 알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쪽에 강한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실무 쪽에 강한 전문가들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는 아마도 참여연대의 주류에 해당되는 시민단체 그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지금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로 서울대 교수들, 이런 그 학문 영역 이쪽하고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보는 면이라든지 혹은 현재의 그 과거사 청산의 그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조국 씨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색깔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참 놀랍기도 하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대법원장 후보 김명수 씨, 김명수 판사와 같은 학문적 동지겠죠. 그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역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활발하게 일이 진척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